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추락한 미 공군의 오스프리 수송기 탑승자 8명 전원이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결국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조차 일본은 미군으로부터 운항 중단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하고 미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처음 확인한 것은 국회 출석 중이던 시각으로 한나라의 방위상이 자국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정식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일본은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스프리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일본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도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까지 바닥을 치면서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재집권 11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 지지율 23%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지지율이 처참한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미국의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기지 건설에 협력하면서 일본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 조선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군할의 유지, 보수 사업을 일본 조선소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군할 건조 속도에서 중국에 현격히 밀릴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안이 바로 미 군함을 동남아시아, 특히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동집약적 생산 설비가 동아시아 등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제조 역량은 떨어진 반면 중국은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심지어 군할 제조에서조차 미국은 이제 절대적 양에 있어서 중국이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눈여겨본 나라는 세계 조선업 12위를 다투는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두 나라야말로 이미 갖추어진 조선소의 가장 효율적인 건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먼저 일본을 물망에 놓는 듯 했습니다. 미 군할 유지 보수 사업은 무려 73조 원짜리 사업이며 군함 건조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적인 경험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조선업이 쇠락해 도크가 놀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국방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스프리 추락 사건이 터지고 일본 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일본은 자칫 미국 내에서 일본과 군사협력 불가능 여론이 형성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홍해와 수에즈 운하 등에서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컨테이너들이 여러 차례 고장이 나거나 납포되는 등 사고를 치면서 적어도 일본 단독으로 이 큰 사업을 유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올 초미 해군은 이 사업을 두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미 해군 측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의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해군 관계자들은 미군 군함의 보수 유지 즉 MRO 및 선박 제조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소는 해군력을 보장하는 핵심 시설이며 설계 단계부터 건조되는 군함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건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방공체계를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군의 방공망이 강력한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도 자국의 군함을 맡기려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미군은 방공망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돌아갔고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실망이 글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 할정보수 사업은 급속도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동해 해상에서 SME 할대공 미사일에 대한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은 통해상에 있는 한국형 구축함 방감차남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 무인 표적기에 SME를 발사해 명중시키는 상황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국내에는 마땅한 중장거리 할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림팩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 훈련장의 실사격 훈련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실사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언이 제작한 SME는 함정에 탐지돼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로 사거리는 150km이며 한 발당 가격은 약 1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은 국내 유도탄 실사격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과 우리 군의 과학적 교육 훈련, 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협력해왔고 이번 실사격 훈련에도 두 나라의 공조는 빛을 발했습니다. 이처럼 SME에 대한 실사격 훈련까지 국내에서 완벽하게 해내자 미국은 한국의 대공 능력에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최대 사거리 400km 이상인 SM-6 요격 미사일의 판매를 승인한 겁니다. 지난 14일 미국이 한국에 SM-6 할대공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고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약 8,500억 원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는 의미였는데요.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M-6가 대체 어떤 무기체계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M-6는 한마디로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이 가능한 요격마일 체계입니다.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의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농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하고 있고 따라서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SM-6 도입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길체인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 웅증보복 KMPR과 함께 한국형 3축 체계가 된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SM-6을 도입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강화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격미사일 SM-6는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에 처음으로 탑재되어 항공기 함성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M-6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존 힐미 미사일 방어국 국장은 다목적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M-6는 미 레이시언사가 제작했습니다. 항공기 및 함정의 경우 240터부터 46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인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최대 35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에서 모든 타깃을 요격할 수 있어 바다 위의 패트리어지란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요격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미 군함 유지 보수 시 방공망이 약하다고 지적되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미국 군함 수리 프로젝트는 한국 역시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그너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닫을 것이다. 마리우즈 카민스키 폴란드 내무부 장관 7월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우즈 카민스키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같은 나토 및 유전연합 EU 국가의 국경에서 바그너 그룹과 관련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결정이 벨라루스의 완전한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로 진격하길 원한다고 폴란드를 위협하듯이 한 말에 대한 폴란드의 강경한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 바그너 그룹이 극히 위험한 용병으로 무자비하다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중동 등 출현하는 곳에서 어떤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벨라루스 국경을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국경을 지키는 폴란드 장병들의 노고와 겸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처가 없었다면 바그너 그룹은 2시간 내 바르샤바로 진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2년 넘게 하이브리드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려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보안당국의 계획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의 도발과 위협을 잠재우기 위해 지금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벨라루스군을 세계 2위로 만들겠다. 프리고집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19일 텔레그램에 나타나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주둔하면서 벨라루스군에게 실전훈련을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복귀에 대해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면 언젠가는 특별군사작전으로 돌아가겠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로 자신의 건재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아직도 러시아 군부와의 연계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고진은 단순히 벨라루스군을 교육시키거나 아프리카에서 용병 사업을 재개하려고만 벨라루스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면서 폴란드는 긴급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예비역 연대장 겸 하원의원은 러시아 국영TV에 출연하여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군을 훈련하러 벨라루스로 간 것은 명확하지만 실제로 그것만 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수바우키 회랑도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빌트가 16일 전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통과해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여구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약 100km의 역르는 육상 통로를 말합니다. 이곳을 차지하면 발트 3국을 나토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역의 영토와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갖고 싶은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들어가 수바우키 회랑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수바우키 회랑을 점령하면 나토 가입국인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시바,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서로 차단되기 때문에 이곳은 나토의 아킬레스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에 폴란드에서는 반드시 이곳만큼은 막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카르타폴로프 예비역 연대장은 유사시 우리는 수비우키 회랑을 긴급히 지켜내야 할 것이라며 이 회랑을 바그너 그룹이 수시간 내에 점령하려 하겠지만 우리는 서방을 능가하는 전력으로 그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발언의 자신감에는 긴급 도입한 한국산 무기와 또한 한국산 무기로 지난 1월 창설된 제1군 보병사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올 초 북동부 지역에서 벨로루스와 러시아 국경 근처에 한국산 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사단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대가 1사단입니다. 지난 1월 신설된 폴란드 제1사단 사령관 이와노프스키 장군은 1818년에 창설된 역사적인 폴란드 1사단이 다시 부활한다며 이 군대는 새로운 한국산 신무기로 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부대는 동부 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로 정해졌다며 폴란드 16사단과 18사단 사이의 공간에 주둔하게 되며 어떤 무장 공격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밀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부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사실상 전쟁이 나면 적들을 공격해서 밀어내버리는 기동사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바그너 그룹이 있다면 폴란드에는 1사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부대가 위치하는 16사단과 18사단 사이는 벨라루스 지역으로 이번에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노린다는 수바우키 회랑과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1사단의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모두 도착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지금 1사단에 곧 배치되는 무시한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 국내에서 폴란드 엘츠 차량과 통합 작업을 마친 K139 천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린 하이마스보다 2배의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판 하이마스를 폴란드는 무려 288문을 계약했습니다. 한국에서 통합 작업이 끝난 3대를 폴란드로 보냈는데 나머지는 폴란드에서 조립해서 폴란드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239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배치될 곳은 바로 1사단입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도입된다면 1사단은 말 그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을 때려잡는 기동부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이 사단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보병 1사단은 폴란드 군대에서 가장 큰 접술 수준의 부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미 전력화되어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전방에 배치된 16기계화 사단도 수바우키 회랑과 가까운데 이 사단은 이미 K 전차를 28대를 인도받아 가장 빨리 전력화시킨 부대입니다. 브와 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6기계화 사단이 주로 K 전차를, 18기계화 사단이 미육군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를 갖추고 폴란드 포라스키에 퍼들라스키의 사단은 K와 에브람스 모두 갖추게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16기계화 사단은 최근 긴급히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IK 전차 28대와 K9 자주포 48문 등이 도착해 배치되어 있는데 당장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이 작전을 펼친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바그너 그룹에 신속하게 수바우키 회랑을 점령하려 달려든다면 가장 먼저 나서서 격퇴하는 부대가
바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제16기계화 사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급하게 무기를 도입하냐고 했지만 지금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은 폴란드 국경바로 앞까지 와서 당장이라도 공격을 해올 태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19일 폴란드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할 폴란드의 공군기지에 고객 지원을 위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KAI는 19일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폴란드 공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폴란드 기지 사무소는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태국 등에 이어 KA의 6번째 해외 기지 사무소입니다. 민스크 기지 사무소는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KAI 현지 사무소와 소통하며 폴란드로 납품될 FA-50 48대의 고객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달합니다. KAI는 공군기지에 상주하며 24시간 밀착 정밀 지원이 가능해져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력 증강과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스크 기지 사무소는 첫 업무로 최근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 1호기, 2호기의 폴란드 공군 인도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KAI는 폴란드와 계약한 48대 중 12대를 연내 우선 납품할 계획인데 KAI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빠른 납품으로 자사의 생산 역량이 주변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A-50이 유례없는 속도로 폴란드에 전달되어 전력화되면 이 또한 폴란드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견제하는 게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벨라루스가 폴란드의 새로운 위협이 되면서 벨라루스가 가진 무기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제 전차 T-72가 주력 전자로 477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산 무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신들의 T-72 이후 개발된 T-90을 세계 최고라고 하자 헝가리 언론이 이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내놨습니다. 헝가리 매체 마그야르 MZ는 19일 러시아 대통령은 그들의 탱크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푸틴이 오늘날 T-90M은 세계 최고의 전차라 할 수 있다. 목표물에 접근하자마자 아무것도 기회가 없다. 더 먼 거리에서 더 정확하게 발사한다. 또한 보호 기능이 우수하다라고 과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렇게 푸틴이 자랑하는 T-90을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파괴시킨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푸틴의 말대로 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T-90이 서방 전차의 3분의 2 정도여서 서구의 전차에 비해 장점이 있지만 K 블랙 판더 전차와 같은 최신 한국 전차에 비해 덜 두드러져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K-탱크는 더 많은 능력 독특한 장거리 낙하산 발사체, 철단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탱크와 달리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소련제 무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성능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에 푸틴의 말에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가 무기를 팔면서 했던 말과 달리 많은 러시아제 무기들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면 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그락에 도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만약 프리고진이 수바우키 회랑 기습을 시도한다면 한국산 K 전차가 러시아제 전차를 때려잡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폴란드와 협력해야 하는가? 폴란드 매체 TVP 월드. 폴란드 TVP 월드가 최근 영국에서 프랑스나 독일이 아닌 폴란드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9일 영국의 보수당 대표 폴 톰슨과 인터뷰했습니다. 폴 톨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다소 과묵했지만 영국과 폴란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폴란드의 국방비 증가가 주목받으며 나토 회원국과 지역 안보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끄텄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폴 톰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폴란드는 놀라운 속도로 무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영국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닌 폴란드와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저는 오늘 저녁 파리에서 영국 보수당 부의장인 폴 톰슨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폴란드와 영국이 같은 관점에서 같은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폴란드와 영국은 유사한 반사 반응을 보이는 반면 파리와 베를린은 결국 같은 방향을 따르지만 더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깊은 종류의 평화주의 모드에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1990년대 공산주의가 몰락한 후 독일은 이 평화 배당금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군대를 무시했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총이 없었기 때문에 총 대신 빗자루를 들고 전쟁 게임에 참가해야 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탄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꽤나 추잡한 일입니다. 그렇죠? 독일이 이번 주에 국방비를 20억 증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올해 국방비를 20% 늘려 GDP 3%까지 늘렸고 2025년까지 유럽 최고 수준인 4%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제 말은 심지어 NATO도 GDP의 2%를 국방에 지출한다는 올바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음 주에 NATO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국방이나 지출 증가가 그곳에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의제를 보지는 못했지만 대답은 예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급한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의 놀라운 증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NATO, 유럽,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발전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매우 중요한 추세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보여주고 있는 야망은 물론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보여주고 있는 야망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폴 톰슨의 영상이 올라가자 여기에 한 영국 네티즌은 독일은 나약하고 주저하는 반면 프랑스는 제 할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더 믿음직스러운 친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내셔널은 이 의견에 덧붙여 헤비메탈 폴란드 유럽의 전투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다른 어떤 대륙가보다 더 많은 기갑사단을 만들어 유럽의 군사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의 미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폴란드가 1000대 이상의 탱크와 600문의 대포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앞으로 6개의 기갑사단을 창설할 것이며 단일 영국 사단과 함께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2개 사단을 왜소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군사력이 커짐에 따라 폴란드는 정치 영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유럽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싱크탱크의 브리그 벤 베리브렉 벤 베리는 폴란드에 강력한 무장을 두고 국방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변혁의 순간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해석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극도로 적대적일 것이며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배운 교훈을 본다는 것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유럽 군사 강국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무장을 한다면 초강대국의 지위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전 나토 대변인 제이미 시어는 폴란드 혼자 나토 방위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0대의 전차와 648문의 자주포를 한국에서 도입해 6개의 기갑사단을 만들려는 폴란드는 지금 혼자서도 러시아를 상대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폴란드는 자체적인 무장 외에도 한국과 협력해서 놀라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는 11일 우크라이나에서 쓰러진 레오파드 탱크는 어디에서 수리됩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베를린과 바르샤바 간의 합의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쓰러진 독일제 전차를 수리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센터가 폴란드에 세워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합의나 진전이 없다고 했는데 폴란드 측에서는 전투 탱크의 예비 부품이 부족하고 독일이 이를 공급하겠다는 말이 없기에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센터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폴란드 방산기업이 이를 생산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폴란드에서는 독일이 공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지금 독일에서는 폴란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독일 판스 하우베츠 2000 자주포 유지 보수는 원래 폴란드 크랩 자주포를 생산하는 곳에서 수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산 전차를 수리하는 곳이 한국의 K 전차가 생산되고 서비스될 포즈난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는 독일 폴란드 협력으로 인해 K 전차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부치익을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한국산 K 전차 1000대를 주문했으며 대부분 한국과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포즈난의 경우 K 전차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폴란드 방위 산업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와 같은 주변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한국 탱크를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즉,
독일의 구형 전차를 위한 부품을 폴란드에서 생산하라고 하자 폴란드는 이는 독일에서 하고 폴란드는 지금 K전차 생산과 수리 및 유지 센터를 짓기에도 바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폴란드의 새로운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안전차 개발에 K전차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험악한 지형으로 인해 탱크나 자주포 등 손상되거나 버려진 장갑차를 견인하려면 기술 복구 차량, 군안전차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이 차량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승무원이 갇히거나 탈출한 후 러시아인이 남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손실은 군안전차의 작업으로 얻은 차량으로 부분적으로 보완되고 후방으로 견인되어 심하게 손상되거나 파손된 차량도 귀중한 예비 부품 저장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군이 전방과 후방 작전에 이 차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탱크가 대신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발생했는데 레오파드 2점 에이브럼스 및 챌린저의 전차는 이전에 쓰던 구소련 전차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이 전차를 끌고서 나올 수 있는 군안전차의 힘이 딸린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전차 T-72 전차를 기반으로 군안전차를 수년간 개발하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K전차 가구 세주처럼 등장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K전차를 생산하고 수리 및 유지 보수 시설을 만들어 이제 군안전차에 K전차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973년에 개발된 T-72 전차는 780마력 엔진으로 타국의 전차에 비해 힘이 부족하지만 전차의 무게가 41톤으로 가벼워서 야지 주행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힘으로 무거운 레오파드이나 에이브럼스 전차를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전차는 엔진 출력이 T-72의 2배인 1500마력으로 55톤의 자재를 험악한 지역에서도 날아가 듯 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러시아 전차를 기반으로 어렵게 군안전차를 개발하다가 K전차를 만난 것은 과거 자준포 차체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한국산 K구자주포를 발견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살상무기만 수출을 금지했기에 이것이 빠르게 개발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안전차는 전차와 비슷하지만 적을 공격하는 대포가 없기에 러시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협력해서 만들어진 크랩 자준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제 K전차의 기술로 또다시 놀라운 군안전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차나 자주포를 만들며 가장 강력한 방위산업을 구축한 나라는 독일이었지만 이제 폴란드는 큰 야망을 품으며 과거 독일로부터 침공당했던 기억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유럽에서 독일을 제치고 이제 새로운 군사김국이자 방산 수출국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은 이번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한국의 방산업체와 주요 기업들이 온 것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군사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우리 경제가 독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폴란드를 공격해도 보랍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침략자를 쫓아내겠다. 이를 위해 동부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는 K전치와 에이브럼스 전차, 아파치 헬기를 납품받았거나 납품받을 예정이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이 폴란드로 진격하길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바그너그룹의 벨라루스행은 위협이 되며 이는 예상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동부 국경 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아슈차크 부총리는 이미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을 불만정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는 2년째 진행 중이라며 루카센코 정부가 한 난민 밀어내기가 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푸틴은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100km의 수바운키 회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희박한 숲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시에 쳐들어간다 해도 미국을 위시한 나토 회원국들이 세계대전의 위험을 안고 뛰어들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가 쉽게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는 폴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매체 프라운다는 24일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많은 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집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심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누군가는 그런 거대한 계획에 대해 크게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드가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군사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모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배송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가 구입한 무기를 사진을 나열하며 그 아래 숫자를 표기했는데 대표적인 무기 4개의 타극기가 그려져 있고 가장 많은 수량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자신들도 한국의 무기박람회에 참가해서 전투기나 드론 등 무기를 찾고 있었는데 지난해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가서 K전차 등을 보고 놀랍다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분명 폴란드도 자신들처럼 박람회에 참가하며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슷했는데 폴란드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전차 1000대에 자주포 672문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약을 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폴란드가 최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이 되겠다고 할 때 마냥 비웃었던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한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유력신문 레제코는 24일 한국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K9 자주포 시험 발사 후 악수를 하는 장면의 사진을 내걸며 세계 국방의 새로운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능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주문을 늘리고 있다며 오랫동안 독일, 미국,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 있던 폴란드가 소련시대의 무기를 서울로 교체하기 위해 서울로 눈을 돌려 군대의 화려한 현대화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2021년부터 한국으로부터 총 125억 유로 이상의 장비를 주문했다며 이 계약들은 한국을 무기 판매국 세계 순위를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계약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레제코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무기 판매국이 된 데는 1969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닉슨 독트린 발표가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 같은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군을 위한 장비를 라이센스하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로 국방과 관련된 민간 산업이 독립적인 무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도록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유럽 동맹국 이 냉전 이후 군사 인력과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인 반면 한국은 정치적인 색깔에 관계없이 여전히 위협적이고 핵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군사개발 노력을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공공전략에 힘입어 몇몇 한국의 대기업은 점차 수출이 가능한 주요 생산자가 되었다며 1970년대 말 첫 해외 판매를 마치고 2000년대에 본격화한 한화는 폴란드 외에도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등 전 세계 12개 국군에 K9 자주포를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 로켓 발사기는 폴란드와 아탑에미리트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금 루마니아와 노르웨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제코는 이제 모든 방산 입찰에서 한국의 대기업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며 영국 킹스컬리지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의 말을 빌어 한국은 경쟁사에 비해 적어도 3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르도 교수와 한국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무기는 정교하고 종종 미국 기술이나 어떤 형태의 전문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구매자 국가에서는 플러스로 간주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그들의 시스템도 NATO 표준에 부합합니다. 주요 분분을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고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매우 효율적인 생산 체인에 의존하여 한국 그룹은 군대의 주문으로 인해 대량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 덕분에 이 비용 요소가 모든 자본이 재무장하려고 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며 한국산 무기의 장점을 열거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와 호환성, 신속 대량 생산, 가격 경쟁력 3가지의 장점을 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겁에 질린 국가들에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즉각적인 위협을 느끼는 국가에게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라고 보지 않았고 이미 서로 다른 안보 문제에 직면한 동남아시아와 중통에서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전에도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무기 판매가 감소했는데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산업의 평판이 열악한 성과로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레제코는 이로 인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에게 압도당한 러시아 권력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인도하지 말라고
서울에 경고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과 폴란드 등 다른 국가 간의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짜증이 커졌다고 했는데 한국은 지정학에는 관여하지 않고 무역만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한국에게서 무기를 산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인민망은 지난 21일 한국이 몇몇 외국 정상들과 만나 방산교역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폴란드와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몇몇 최신 기술 관련 협력 각서를 비롯한 방산협력을 논의했다며 한국의 방산 수출 행보를 곡히 경계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 관련 기사를 보도한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해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파기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항을 공습 중인데 24일 러시아군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200m 인접한 다뉴브강 항구시설을 폭격했습니다. 200m만 뒤껴나가면 나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언제라도 나토 방향으로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총 90문을 도입하고 K 전차도 300대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폴란드와 같이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는 두 번째 국가가 됩니다. 인근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국가들이 빠르게 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들도 두려워하는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